1504년 봄, 한양 궁궐 깊은 밤, 술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한 장면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창덕궁 안쪽 등불이 희미하게 남은 마당에 두 여인이 질질 끌려 나와 엎드려 있습니다. 눈앞에는 젊은 임금 연산군이 서 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스스로 형장을 지휘하며 두 여인에게 가차없는 매질을 명합니다. 후대 야사와 전승에서는 이 무렵을 두고 어머니를 모함한 자들의 살을 베어 소금에 절여 젓갈을 만들었다는 끔찍한 이야기까지 덧붙여 전합니다. 이 젓갈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후대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전설에 가깝습니다. 실록에는 형벌과 처형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을 뿐 젓갈을 담갔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모함한 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한 그 밤의 사건 자체는 연산군 일기와 중종실록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실록에까지 기록된 이 피의 밤은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남은 연산군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잔혹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길을 지나 이 지점까지 밀려온 것일까요?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이라는 이름 뒤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한 소년의 기억과 상처, 그리고 권력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성종실록과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등 관련 연구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폭군이 아니라 한 아이의 탄생입니다. 1476년 겨울 한양 궁궐 안에서는 세자의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찬 기운이 서린 새벽 공기 속에서 산실청 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내의원 의원들이 숨을 고르며 왕비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새어나오는 등불과 사람들의 속삭임 사이로 마침내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의 9대 왕 성종, 어머니는 중전 윤씨였습니다.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맏아들, 나라가 인정한 적장자. 연산군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모든 축복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종묘에는 새로 태어난 왕자의 이름을 알리는 제문이 올라가고 궁궐 안에서는 장수를 비는 축원이 이어졌습니다. 성종은 유난히 공부와 정사를 게을리하지 않은 임금이었습니다. 경연이 열리는 경복궁 강령전과 사정전에는 밤늦도록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경전과 사설을 읽으며 국가를 다스리는 글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학자들과 함께 법전을 다듬어 경국대전이라는 기준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후대는 그에게 나라의 틀을 완성한 왕이라는 의미로 성종이라는 묘호를 붙였습니다. 그 궁궐 한쪽에서 자라던 어린 세자는 아버지가 신하들과 함께 서책을 펼치는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며 그를 익혔습니다. 궁궐 마당을 가로질러 경연에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 경복궁 종묘에서 울리는 종소리,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어지는 행차의 장엄한 풍경까지 어린 연산군은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보다는 눈으로 먼저 배워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유년 시절은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궁녀들이 챙겨주는 따뜻한 옷과 음식, 정해진 시간마다 열리는 글공부와 활쏘기, 조금만 병이 나도 내의원이 달려와 진맥을 보는 생활. 조선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도 균열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균열은 어린 세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이름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어머니 윤씨였습니다. 성종은 한 나라의 임금이자 한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후궁들의 처소에는 늘 음악과 웃음이 오갔고 왕비인 윤씨는 그런 풍경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밤중 성종이 후궁의 처소로 향하는 것을 본 윤씨는 왕비로서의 체면과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서운함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1470년대 후반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패비 윤씨가 후궁 처소에서 돌아오는 성종을 쫓아가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기며 거칠게 항의했다는 기록이 성종실록에 남습니다. 왕의 얼굴은 곧 나라의 얼굴이었고 그 얼굴에 흉을 낸 사건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왕권을 해친 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 씨는 중전 자리에서 쫓겨나 폐비가 됩니다. 폐비가 된 뒤에도 성종과 윤 씨 사이의 갈등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씨를 둘러싼 저주와 부적, 방향서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왕비답지 못하다는 말이 조정 안팎을 떠돌았습니다. 1482년 무렵 결국 윤 씨에게는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왕비에서 쫓겨난 뒤 목숨까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어린 연산군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궁궐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굴러갔습니다. 성종은 폐비 윤 씨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 왕비 정현왕후를 맞이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어린 세자에게 지금의 왕비가 너의 어머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친어머니의 이름과 죽음의 사연은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왕실의 체면과 정치적 균형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세자는 자라면서도 이상한 빈자리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를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낌새,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들. 그 이유를 묻고 싶어도 누구에게도 쉽게 물을 수 없는 공기가 궁궐에 깔려 있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연산군은 19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되는 순간 그는 나라의 주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할 자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훗날 어떤 방향으로 터져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494년 겨울 한양 경복궁 강령전 안에서는 성종의 승하를 알리는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이치는 복도 끝에서 젊은 세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그는 더 이상 세자가 아니라 조선의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성종이 남긴 나라의 틀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경국대전을 통해 정해진 법과 예, 삼사를 중심으로 한 언론제도, 사초와 실록으로 이어지는 기록체계. 이 모든 것이 임금도 기록과 비판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정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조정 한편에는 훈구라 불리는 공신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과 단종 폐위를 거들고 나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사림이라 불리는 신진 유학자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리학의 도덕과 의리를 앞세워 선대 왕들의 잘못까지도 글과 상소에서 거침없이 지적하곤 했습니다. 성종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공신들에게는 상을 주되 지나치지 않게 하고 사림에게는 삼사와 지방 수령 자리를 내주며 나라의 도덕적 기준을 맡겼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종직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김종직은 영남 지방에서 제자를 길러내며 왕이라도 도를 벗어나면 비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글로 남겼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 기록입니다. 조선의 사관들은 왕 곁에서 붓을 들고 임금이 무엇을 말했고 어떤 얼굴을 지었는지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왕이 화를 내는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불리한 말이 오고 가는 순간에도 사관의 붓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초는 실록의 바탕이 되었고 왕이 죽은 뒤 후대가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바로 이런 나라의 두 번째 주인이 되었습니다. 즉위 초 그는 경연을 열고 사대부들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지방의 흉년 소식을 듣고 세금을 감해주거나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상소에는 백성을 아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그가 처음부터 무조건 거친 왕이 아니었다는 기록도 함께 전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종의 묘지문을 쓰는 과정에서 처음 본 외할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둘러싼 어색한 침묵, 윤 씨는 죄를 지어 사사되었다는 짧은 설명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연산군은 왕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출생과 가족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정현왕후를 전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누구는 조심스럽게 생모 윤 씨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자세한 이야기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왕이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역설적인 처지였습니다.
이 무렵 조정에서 힘을 키우던 사림은 선대의 일을 가차없이 글로 평가했습니다. 원로 대신들이 세조께서도 공이 많으시다고 말할 때 사림의 글 속에서는 단종 폐위와 살해, 왕위 찬탈이라는 단어들이 조심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 같은 글은 표면적으로는 고대 왕을 애도하는 글이었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단종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글이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풍경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조선의 왕실은 이미 여러 차례 피를 흘리며 왕위를 지켜왔습니다. 세조가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된 사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림이 글로 남기고 있는 상황. 그런 글들이 훗날 자신의 할아버지를, 나아가 자신을 어떻게 비추게 될지 상상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은 정통 적장자였지만 그 정통성의 바탕 위에는 이미 폭력적인 왕위 계승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조부의 왕위 침입, 단종의 비극. 이 모든 것이 사초와 글 속에서 한 덩어리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산군은 단순히 성격이 난폭한 왕이라기보다 어릴 때부터 기록의 나라에 둘러싸여 자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글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끌어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젊은 나이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선택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왜 그토록 사초와 글에 예민하게 반응했는지는 이 시기의 풍경을 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가 마침내 사초의 금기를 깨고 직접 종이를 펼쳐보는 장면으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그 순간부터 조선의 기록과 피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1498년 여름 한양 궁궐 안 사초각의 공기는 잉크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와 함께 떠다니는 가운데 방 안에 앉아있는 사관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임금이 이곳까지 직접 오기로 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초는 왕이 보지 않는 기록이었습니다. 사관은 임금 곁에서 붓을 들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적어야 했습니다. 왕이 분노하는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불리한 말이 오고 가는 순간에도 사관의 붓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초는 실록의 바탕이 되었고 왕이 죽은 뒤 후대가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에게 사초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아버지 성종의 일뿐 아니라 할아버지 세조와 단종, 그리고 폐비 윤씨와 관련된 이야기의 흔적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도 어머니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는 언젠가부터 기록 그 자체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연산군이 사초각 앞에 도착했을 때 관리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전하, 이곳은 사관이 임금마저 두려워하지 말고 글을 쓰는 곳이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왕은 짧게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과인이 직접 보겠다. 내 조상과 나에 대해 무엇을 써두었는지. 잠시 뒤 나무궤가 열리고 사초가 왕 앞에 놓였습니다. 연산군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길이 한 제목에서 멈췄습니다. 조의제문. 김종직이라는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난 영남의 큰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제자들의 손을 거쳐 조정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 글을 읽으며 단종의 비극을 떠올렸고 어떤 이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마음속으로 비판했습니다. 연산군이 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초나라 회왕이 항우에게 죽임을 당해 강물에 던져졌다는 이야기, 억울하게 죽은 임금을 슬퍼하는 구절들이 이어졌습니다. 살인들은 그것을 고전의 사례로 읽었지만 연산군의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름이 바뀌어 갔습니다. 회왕은 단종으로, 항우는 세조로. 이 글을 사초에 옮긴 자가 누구냐? 숨을 죽이던 사관들 사이에서 결국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일손이옵니다. 김일손은 김종직의 제자이자 성종 연산군 초에 3사의 언론을 맡았던 젊은 간관이었습니다.
그의 상소와 비판은 날카로웠고 권세가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때 유자광이 등장합니다. 세조 때부터 살아남은 원로 공신이자 모략과 고변으로 출세한 인물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연산군 일기는 유자광이 조의제문을 한 줄 한 줄 해석해 연산군 앞에 내놓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글은 단종을 회왕에 세조를 항우에 비유하여 조정을 어지럽힌 글이옵니다. 성상께서 어찌 이 같은 불충을 그대로 두시겠사옵니까? 이미 마음이 흔들려 있던 연산군에게 이 말은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릴 적부터 누적된 불안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조부의 왕위 찬탈, 그 모든 이야기를 글로 적어 놓았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 순간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손에 대한 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 글을 사초에 옮겨 적었느냐? 선대 임금께서 허락하신 글을 기록한 것일 뿐이옵니다. 김일손은 끝까지 선왕의 잘못을 거울 삼으려 한 글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귀에는 그 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일손에게는 극형, 능지처참이 선고됩니다. 한양 형장에는 수많은 구경꾼과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선비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오자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글 한 편이 사람을 이 지경까지 몰아가는구나. 연산군은 죽은 스승 김종직에게도 죄를 물었습니다. 이미 흙이된 몸을 다시 끌어내려 부관참시라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밤중 산자락에서 관이 열리고 썩어가는 시신이 다시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오는 장면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섬뜩함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십 명의 살인이 파직 유배사형을 당했습니다. 지방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와 보려던 제자들은 이미 스승의 시신이 산산이 흩어진 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만 흘리다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벼슬을 버리겠다고 마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후대는 이 일을 조선 최초의 본격적인 사화라 하여 무오사화라고 불렀습니다. 칠흑 같은 밤 사초와 그를 둘러싼 피의 숙청은 이제 말과 글이 곧 목숨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조정 전체에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연산군은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글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훗날 더 큰 피바람의 밑바탕이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1504년 조선 조정은 한 번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의 밤을 맞게 됩니다. 1504년 3월 한양의 한 권세가 집 사랑방에서는 늦은 밤까지 술잔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오사화로 살임을 누르고 나서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공허함과 분노를 안고 있던 젊은 왕 연산군은 그 집의 주인 임사홍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작불이 타들어가는 소리 사이로 술에 젖은 숨결과 낮은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임사홍은 세조부터 살아남은 노련한 권신이었습니다. 그의 집 사랑방에는 늘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날도 임사홍의 아들 임승지가 조심스럽게 잔을 채우고 집안 하인들이 눈치를 보며 안채와 사랑채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후대 기록과 야사를 종합하면 바로 이 무렵 임사홍과 그 주변 인물들의 입에서 패비 윤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산군 일기는 1504년 3월 연산군이 생모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알게 된 뒤 갑자사화를 일으켰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 전승에서는 밤이 깊어갈수록 임사홍의 얼굴에 웃음보다 그늘이 짙어졌다고 전합니다. 연산군이 슬쩍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마음에 걸리는가? 임사홍은 한참이나 잠만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었는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패비 윤씨, 전하의 생모. 그녀가 어떻게 패비가 되었고 어떻게 사약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임사홍은 머리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후궁 엄씨와 정씨가 전하의 어머님을 모함하였사옵니다. 대비와 몇몇 대신들이 그 말을 믿어
폐비 윤씨께 사약이 내려졌사옵니다. 이미 어머니가 죄를 얻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연산군에게 이 말은 새롭다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상처였습니다. 누가 모함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는지, 어머니의 앞과 뒤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그림이 갑자기 또렷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곧장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며 달려가는 말 위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죽음을 둘러싼 이 모든 자들을 이제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궁궐에 돌아온 그는 가장 먼저 후궁 엄씨와 정씨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어둠 속 조정에서 불려나온 두 여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 두 여인이 그날 밤 대궐 안으로 끌려와 왕 앞에서 직접 매질을 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피가 번지는 마루, 소리를 지르다 결국 숨이 끊어진 몸,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궁녀들.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폐출과 사사에 관여했던 대신들과 관리들, 그리고 그 일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을 차례차례 불러냈습니다. 폐비 윤씨를 논의하던 회의에 참석했던 자, 상소문에 이름을 올린 자, 사건을 알고도 침묵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은 자. 그날 무엇을 말했느냐? 폐비 윤씨를 죄인으로 적는 글에 이름을 올렸느냐? 여러 해가 지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왕의 눈에는 모른다는 말이 모두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사건이 우리가 갑자사화라고 부르는 1504년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입니다. 약 7개월 동안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승판서와 같은 고위 대신뿐 아니라 중간 관리와 전 궁녀에 이르기까지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집안에서는 성종 때 공을 세웠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갔습니다. 젊은 날 어쩔 수 없이 회의에 참석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울부짖는 사이 그의 집 문패는 뽑혀나가고 재산은 관에 몰수되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폐비 윤씨를 모시던 궁녀 출신 여인이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고 먼 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옛날 일을 괜히 떠올려 입을 살렸다가 화를 당한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후대 야사에는 이 무렵 연산군이 어머니를 모함한 자의 살을 베어 소금에 절여 젓갈을 담갔다는 끔찍한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공식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기에 사실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의 분노와 형벌이 극단적으로 느껴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폐비 윤씨를 모시던 사람들, 그 주변에서 말을 아끼거나 눈을 돌렸던 사람들까지도 이 사건의 회오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고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한동안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내가 대신 복수를 해야 한다. 그에게 갑자사화는 늦은 복수이자 뒤늦은 정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수는 단지 한 여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선을 넘어섰습니다. 어머니를 모함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무오사화에서 조상을 비방한 그를 문제 삼았다면 갑자사화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죄 주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연산군은 말과 글, 과거의 선택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대한 불경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실록에는 그가 이렇게 말하며 왕을 욕보인 말과 글에 대해 가차없이 처벌하겠다고 선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폭발하듯 드러난 1504년의 밤. 그날 이후 조정은 다시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상처받은 아들의 분노는 이미 왕의 권력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뒤섞임은 곧 조선의 말과 글, 나아가
백성들의 일상까지 뒤흔드는 공포 정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1504년에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조정에는 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05년 초여름 한양 도성 골목 담벼락에서 사람들이 낯선 글자들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몰래 붙여두고 간 종이에는 붓글씨가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의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언문이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왕의 폭정을 비난하는 거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궁궐에서는 밤마다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어머니의 한을 풀겠다며 피를 부르더니 이제는 백성의 삶까지 짓밟는구나. 이 소식이 궁에 전해지자 연산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초와 실록, 상소문은 그래도 누가 썼는지 이름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언문 벽서에는 아무런 이름도 관직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말,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글은 그에게 더 큰 불안이었습니다. 언문을 가르치고 쓰는 자를 모두 찾아내라. 언문으로 된 책과 편지를 숨기는 자는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연산군 일기는 당시 왕이 훈민정음 교육을 금지하고 언문 문서를 수색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원래 훈민정음은 세종 때 백성을 위한 글로 만들어졌습니다. 글자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자기 말을 자기 글로 적을 수 있게 하려던 뜻이 담긴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 언문은 자신을 향한 욕설과 비난이 숨어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한번 붙었다가 사라지는 벽서, 누가 썼는지 찾기 어려운 종이, 그 속에 적힌 말들. 그런 것들이 점점 그의 마음속 공포를 키워갔습니다. 이와 함께 신하들에게는 작은 패 하나가 나눠졌습니다. 신원패라 불린 이 패에는 말을 삼가라는 뜻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중하게 말하라는 경계였지만 결국 신하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경연에서 왕에게 직언을 하던 사간원과 홍문관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이 잘못 들리면 내일은 내가 잡혀갈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자 신하들은 점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필요한 비판 대신 눈치와 침묵이 조정의 공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글을 조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풍경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성균관은 원래 유학자들이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마당 한켠에는 은행나무가 서 있고 강당 안에서는 스승이 경전을 읽고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 때에는 여기에 기생과 술상이 오르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학문의 전당이던 공간에 노래와 춤이 들어온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 사찰과 능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기도와 제사를 드리던 자리에도 왕의 행차와 함께 연회와 놀이가 들어왔습니다. 유교적 예법을 중시하던 조선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모습은 왕실의 위엄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연산군은 사냥과 놀이터를 넓혀 나갔습니다. 궁궐 근처와 도성 밖 곳곳에 수렵장과 행궁을 마련하면서 백성들은 살던 집과 논밭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전하의 사냥터가 되었으니 집을 치우라. 이런 명을 받은 사람들은 말없이 보따리를 쌌습니다. 입술이 떨려도 입 밖으로 불만을 꺼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거치며 입이 무거운 이들만이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왕의 뜻에 맞춰 과장되게 아부하는 사람들도 옆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연산군이 했던 일이 모두 어둡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흉년이 든 지방의 세금을 덜어주거나 부당하게 무거운 형벌을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백성의 고통을 덜기 위한 명도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며 상처와 불안, 권력의 달콤함이 뒤섞이자 그의 손이 점점 통치보다는 보복과 쾌락 쪽으로 기울어갔다는 점입니다.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가문의 운명을 바꾸던 시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입을 닫고 마음을 숨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오가는 소문과 침묵은 상처 입은 한 사람의 분노가 나라 전체의 공기로 번져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말과 글을 죄주고 사람들의 입을 가만히 눌러둔 조정은 결국 왕 자신을 고립시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궁궐 안에서 연산군은 혹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내 말을 믿고 나에게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 이 궁 안에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가?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궁궐 담장 밖에서는 또 다른 말과 결정이 조용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왕을 향해 정면으로 간언할 수 없게 된 신하들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라의 진로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곧 반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1506년 9월 초 한양 창덕궁을 둘러싼 새벽 공기는 평소와 다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업문을 금하고 연회를 이어가던 젊은 왕의 곁에서 신하들의 속마음은 이미 다른 결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성 북쪽에서부터 갑옷과 무기 소리가 서서히 번져왔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이름난 대신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함께 한 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정현왕 후의 뜻이라고 적힌 문서, 폭정을 일삼는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워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국문 앞에서 문지기들은 갈등했습니다. 임금을 지켜야 한다는 의리와 이미 널리 퍼진 민심과 대신들의 결심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대비의 교지라는 말이 나온 순간 많은 이들은 더 이상 칼을 빼들지 못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온 반정군은 가장 먼저 옥새를 찾았습니다. 왕의 인장을 손에 넣는 것이 곧 권력의 상징을 잡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 어둠 속에서 방과 방을 뒤지는 발소리가 이어졌고 마침내 옥새가 발견되자 반정군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시각 궁 깊숙한 곳 침전에서는 연산군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자리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 들어온 내관이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습니다. 전하, 군사들이 궁궐을 에워쌌사옵니다. 연산군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밖으로 나와 사태를 확인했습니다. 한때 경연에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던 대신들, 자신의 명을 받아 여러 차례 사활을 집행했던 장수들이 이제는 다른 편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앞장섰느냐? 박원종과 여러 대신들이옵니다. 잠시 후 반정 세력의 대표가 어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사옵니다. 나라를 위해, 후세를 위해 부디 스스로 자리를 내놓아 주시옵소서. 그 말은 곧 폐위 요구였습니다. 이미 옥새가 다른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궁궐 곳곳의 문은 반정군이 장악했고 연산군을 지키던 금군의 수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의 목소리를 지지해 줄 신하와 군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입을 다물고 눈치를 보며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이제 반대편에 서서 새 시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군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강화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때 온 나라가 머리를 조아렸던 임금은 이제 군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섬으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반정은 훗날 중종 반정이라 불리게 됩니다. 새 왕으로 세워진 이는 진성대군, 곧 조선의 11대 왕 중종이었습니다. 왕이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강화도 교동도의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바닷바람과 허름한 초가뿐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상소와 궁궐의 음악 소리 대신 이제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파도 부서지는 소리와 갯내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였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연산군에 대한 기록은 길지 않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병을 앓았다는 짤막한 기록이 전해질 뿐입니다. 궁궐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기생들의 춤을 보던 사람이 좁은 방에 누워 바람을 막기 위해 이불을 끌어당기는 모습? 누군가가 곁에서 약을 건네고 그는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나라를 떠올리며 길게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1506년 겨울 그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31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중종실록은 그의 죽음을 짧은 기사로만 전합니다. 조선의 왕들 가운데 가장 격렬하게 타올랐다가 가장 허망하게 사라진 생애였습니다. 연산군에게는 능호도, 국장도 제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서울 북쪽 산자락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비석에는 단지 연산군묘라는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왕이었던 시간은 지워지고 폭군의 이미지와 함께 폐위된 군이라는 이름만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역사 속 연산군을 두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논쟁해왔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언문 탄압과 향락 정치로 이어지는 폭정의 기록은 그를 조선 최악의 왕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동시에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그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 조상을 둘러싼 비난 속에서 정통성의 불안을 느꼈던 젊은 왕의 모습도 분명 존재합니다. 상처받은 개인의 마음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견제 장치가 약해진 권력 구조와 맞물렸을 때 한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 가는지 연산군의 시대는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시대를 지나온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소문과 말, 권력과 책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무겁고 씁쓸한 이야기였지만 우리 역사와 삶을 한번 더 떠올려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